안녕하세요. 마더텅 정치와법 유스티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사회탐구 영역 정치와 법 과목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단원별 문항 분석을 살펴보면요. 각 단원별로 이렇게 골고루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이제 가장 어려웠던 문제를 살펴보면 14번인 형사절차 관련 문항, 15번 가족관계 관련 문항 등등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문항이 많았습니다. 먼저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14번 형사절차와 인권보장에 관한 문제를 살펴보면요. 갑과 을이 사이에서 이제 갑이 사기 혐의로 공소 제기되었고 재판을 받다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 이후 을이 갑이 사기꾼이다 라는 글을 게시하자 이거를 이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명예를 훼손한 사실에 해당한다고 해서 고소와 공소 제기가 다시 됐고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해서 최종 을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사례형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이제 갑의 경우에 구속 재판을 받았기 때문에 변호인을 선정해 주어야 된다. 필요적 변호사건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지금까지는 출제가 거의 되지 않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좀 생소한 부분이라서 어렵게 느껴질 수 있었고요. 기억번은 맞는 거고. 니은에서 집행유예 판결의 효력에 관한 건데요. 형선고의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판결은 아니죠. 형선고의 효력이 없어지는 판결이죠. 그래서 이건 선고유예와의 차이점을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다음에 디귿번. 갑은 명예훼손에 대하여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수사기관에 하였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는 이 용어에 관한 문제였는데요. 바로 이 고소라는 말이 가지는 법률상 의미를 알아야지 이게 맞다는 거를 알 수가 있었죠. 그 다음에 리을번도 어려웠는데요. 법원은 을에게 갑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목적이라는 거 고의거든요. 모든 범죄가 성립하려면 고의가 있어야 돼요. 고의 또는 과실범의 경우에는 과실이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 고의라는 건 구성요건에 해당하죠. 그래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건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거고요. 비방할 목적은 고의, 구성요건에 관한 거이기 때문에 리을번이 틀렸다는 것을 도출해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이라서 2번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을 살펴보면요. 이거는 아까 그 문제에 대한 해설이라서 이제 읽어보시면은 이 문제를 더 잘 푸실 수가 있고요. 이 문제도 꽤 어려웠는데요. 가족관계에 관한 문제에서 이제 갑과 을이 법률상 혼인했고 양자 입양이 있었다. 또 병은 정과의 혼인 중 B를 출산하였고 재판상 이혼한 뒤 양육하다가 B가 친양자로 또 입양된 경우 그 이후 갑병이 혼인 후에 출생한 C가 있는 경우 상당히 복잡했던 문제인데 최종적으로는 갑과 병이 지금 A, B, C를 키우고 있는 상태에서 A는 갑, 을의 양자, B는 갑병의 친양자, C는 갑병의 친자 라는 거를 이제 파악하고 풀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을 잘 해야지만이 이 문제를 풀 수 있었는데요. 이런 문제가 어려운 게 옳으면 1점, 틀리면 0점이라고 해서
이제 각각의 점수에 관한 계산을 해주셔야 되고요. 0점인지 1점인지 판단을 해야 되고, 그 결과에 따라 채점 결과가 0점에서 3점까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가에 들어갈 문장과 이 점수 계산을 면밀하게 살펴야지만 이 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가족관계에 관한 법은 이제 그 가에 들어가는 내용과 응답에 따라 최종 점수가 달라지는 점을 주의하면서 풀어야 된다는 점, 또 이혼의 요건 절차, 그리고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 8번인 우리나라의 국가기관과 지방자치 문제도 좀 어려운 문제였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했다가 기각했고 상소했으나 이를 기각했다. 이게 유죄, 무죄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을 법원의 판결이라고 하죠. 이 법원의 판결과 이런 판결 중에 어떤 재판 절차에 관한 판단이에요. 이걸 결정이라고 하거든요. 결정에 관해서 판결은 항소와 상고라는 표현을 쓰고 결정은 항고와 재항고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항고, 재항고라는 용어 자체가 시험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는 부분이라서 이게 어렵게 느껴졌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또 헌법소원 심판과 같은 것이 출제가 됐죠. 그래서 이런 상세한 개념을 잘 알고 있어야지 문제를 더 정확하게 풀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마지막 20번 문제인 선거에 관한 문제도 꽤 어려운 문제였죠. 이런 선거 문제는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리기 때문에 마지막 문제로 남겨놓고 그 시간 배분을 잘해서 일단 최대한 점수 확보를 한 다음에 이 문제는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차분히 읽으면서 정확하게 계산하면서 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거 문제가 나왔을 때는 항상 현행이 있고 뭔가 개편안이 나오는데 어려운 문제는 개편안이 이제 2가지 버전으로까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제 읽어보면 현행과 1안 적용 또 2안 적용 했을 때 결과값에 대해서 다 묻기 때문에 이런 결과값에 대해서 의석수 차이, 총 의석률 이런 거를 묻고 있다. 아, 그러면 내가 지금 계산해야 될 게 의석수라는 거에 더 주안점을 두고 현행과 1안, 2안에서의 각 당별 의석수를 계산해내야 된다는 점에 포인트를 맞춰서 문제를 풀면 되겠죠. 그래서 이 선거 문제는 항상 출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기출문제집에 나와 있는 역대 선거 문제를 꼼꼼하게 풀어보시고 시간 내에 푸는 연습을 충분히 하시면은 이제 실제 시험에서도 충분한 대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형법의 이해 문제도 꽤 어려웠는데요. 이런 형법에 관한 필수 개념으로 위법성 조각사유는 항상 출제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 위법성 조각사유 5가지, 정당방위, 정당행위, 긴급피난, 뭐 그런 자구행위 이런 것들이 있죠. 거기에 관해서 이제 개념과 효과를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책이 중요하다는 건데요.
정치와 법 과목은 이제 문제마다 답이 딱딱 떨어지기 때문에 공부가 충분히 되어 있다면은 여유 있게 만점을 노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과목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저와 함께 이 교재를 앞으로 열심히 공부하셔서 다가오는 수능에서도 꼭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